그날 아침 눈은 분명히 떴습니다. 창밖으로 햇빛도 들어왔고 시계는 늘 보던 시간에 정확히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었고 전날 술을 마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불 밖으로 나갈 이유가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쉬자. 입 밖으로 꺼낸 그 말이 왜 그렇게 무겁게 떨어졌는지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쉬자는 말이 잠깐의 여유였을 텐데 60을 넘기고 나서부터는 그 말이 휴식이 아니라 포기처럼 들릴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날 저는 침대에 누운 채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흘려듣던 말 한마디가 유난히 제 귀에 박혔습니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인생이 무너진다. 그 순간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비슷한 아침을 보내신 분 계신가요?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먼저 주저앉아 버린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던 날. 오늘 이야기는 잘 사는 법을 알려드리려는 시간이 아닙니다. 억지로 버티는 법을 가르치려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한번 무너져 본 사람이 어떻게 다시 숨을 고르고 어떻게 다시 하루를 살아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처럼 조용히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 어딘가에 작게라도 닿는다면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이 움직일 때만 천천히 눌러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무너진 마음이 다시 일어나기까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박정호 씨는 올해 63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지각 한 번 크게 한 적 없었고 직장에서 큰 사고를 낸 적도 없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동안 책임을 피한 적 없었고 아내에게 큰 소리 한 번 치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만하면 잘 산 인생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년퇴직을 한 달쯤 앞두고 후배 하나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좀 편해지시겠네요. 그 말에 정호 씨는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고개도 끄덕였습니다. 그 자리에선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를 세워두고도 한참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시동은 꺼졌고 라디오도 꺼졌는데 차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편해진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속이 비는 것처럼 느껴졌는지 정호 씨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편해진다는 말 속에 자신이 빠져버린 것 같은 기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그날 이후 아무 일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아침은 여전히 왔고 해는 늘 뜨고 졌습니다. 그런데 정호 씨는 괜히 새벽에 눈을 떴고 괜히 TV를 켜두었고 괜히 하루가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큰 불행이 찾아온 것도 아니었는데 마음은 조금씩 아주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고통은 큰 불행에서 오지 않는다. 알아차리지 못한 마음에서 자란다. 정호 씨는 그 말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만 그날 후배의 한마디가 자신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금을 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무너짐은 그렇게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퇴직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호 씨는 동네 마트에서 아는 후배를 마주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회사 근처에서 종종 얼굴을 보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마트 진열대 사이에서 서로를 알아보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후배는 여전히 현직에 있었고 말끔한 셔츠에 자연스레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한 장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혹시 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말투는 공손했고 표정도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정호 씨의 가슴에 닿는 순간 이상하게도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필요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마음이 먼저 움츠러들었습니다. 정호 씨는 괜히 웃으며 명함을 받았고 괜히 그래, 고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바구니를 들고 서둘러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고 나서야 혼잣말처럼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된 건가? 그 말은 누구를 원망하는 말도 아니었고 후배를 탓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 앞에 앉았지만 숟가락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눈치를 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은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큰 소리로 부서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순간 저런 말 한마디에 조금씩 아주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은 지위가 낮아져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낮게 여기기 시작할 때 무너진다. 정호 씨는 그날 이후로 자기 자신을 조금씩 낮춰보기 시작했습니다. 쓸모없다는 생각, 이미 끝났다는 말, 이제는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판단. 그날 마트에서의 짧은 만남은 정호 씨 마음속에 작지만 날카로운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서서히 자기 자신을 향해 나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정호 씨의 변화를 말보다 먼저 느꼈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예전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예전에 정호 씨는 회사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도 저녁 밥상 앞에서 꺼내놓곤 했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별것 아닌 이야기라도 말을 하며 하루를 정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호 씨의 대답은 짧아졌습니다. 응, 그래. 별일 없어? 아내가 말을 걸면 고개는 끄덕였지만 이야기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마음의 문을 하나 더 달아 안쪽에서 잠가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괜찮아? 정호 씨는 그 질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대답은 금방 나왔지만 그 사이에는 수많은 말들이 지나갔습니다. 뭐가? 그 짧은 한마디 뒤에는 서운함도 있었고 자존심도 있었고 차마 꺼내기엔 너무 복잡한 감정들이 엉켜 있었습니다.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정호 씨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워서 정호 씨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말해봤자 뭐가 달라질까? 괜히 말 꺼냈다가 괜히 약해 보일까봐, 괜히 걱정만 더 얹어줄까봐,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마음을 가볍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서 맴돌며 조금씩 부풀어 올랐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않는 고통은 마음속에서 2배로 자란다. 정호 씨는 그 말을 알지 못한 채 그날도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또 한 번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던 어느 평일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그날 갈 곳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아픈 것도 급한 일도 없었지만 집에 그대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차를 몰다 보니 자주 지나다니던 길 끝에 작은 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곳이었지만 그날은 괜히 브레이크를 밟게 됐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우산도 없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비는 잔잔히 내리고 있었고 절에서는 낮은 종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관광객도 신도도 없는 텅 빈 공간이 오히려 숨을 쉬게 해주었습니다. 정호 씨는 마루에 올라 젖은 신발을 벗고 앉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생각은 자꾸만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스님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정호 씨 앞에 내려놓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위로받는다는 느낌도 아니었고 동정받는 기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묻지 않는 침묵이 그날의 정호 씨에게는 가장 편안한 말이었습니다. 차에서 김이 올라오고 빗소리와 종소리가 섞여 흘러가던 그때 스님이 다시 다가와 짧게 말했습니다. 무너지셨군요. 그 한마디에 정호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정할 수도 없었고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괜찮다는 말도 아니라는 말도 그날의 마음에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무너진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답이 아니라 머물 수 있는 자리다. 정호 씨는 그날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시간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절 마루에서 정호 씨의 마음은 아주 조금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정호 씨는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겠다고 작정하고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을 꺼내지 않으면 가슴이 더 답답해질 것 같아서 입을 열었을 뿐이었습니다. 퇴직 이야기를 했고 후배에게 명함을 받던 순간을 이야기했고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돌아서던 날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 자존심이 얼마나 다쳤는지도 스스로를 얼마나 몰아붙였는지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크게 울지도 않았고 목소리가 떨리지도 않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오래 쌓인 감정들이 묻어 있었습니다. 스님은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숨을 고를 뿐 그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한 뒤 정호 씨는 마치 답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스님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일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말에 정호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절에 오면 뭔가 다짐을 하거나 마음을 다잡는 말을 듣게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호 씨의 질문에는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정말 끝날 것 같다는 두려움이 함께 따라 나왔습니다. 스님은 잠시 미소를 지은 뒤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냥 앉아 계세요. 그 말은 생각보다 길게 정호 씨 마음에 머물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먼저 일어날 생각을 하지 말고 자기 자리에 머무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그날 정호 씨는 처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에서 잠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은 비로소 조금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호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절을 찾았습니다. 누가 가자고 한 것도 아니었고 스스로 다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시간이 되면 차에 올라 그 길로 향했습니다. 절에 도착하면 예전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드리지도 않았고 무언가를 빌지도 않았습니다. 간절한 소원 하나쯤 있어야 할 것 같았지만 정호 씨에게는 빌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루에 앉아 앞마당을 바라보다가 차 한 잔을 마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몇 번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괜히 낭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앉아만 있어서 뭐가 달라질까? 스스로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날부터 가슴이 조금 덜 답답해졌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셔도 막히는 느낌이 줄어들었고 아무 이유 없이 밀려오던 초조함도 잠잠해졌습니다. 크게 깨달은 것도 아니고 확 달라진 것도 없었지만 정호 씨는 자기 마음이 조금 느려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괜히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고 해야 할 일들을 천천히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조금씩 자리 잡았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멈출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절반은 일어선 것이다. 정호 씨는 그 말의 뜻을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멈춘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기 위해 숨을 고르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정호 씨는 스스로를 조금 덜 몰아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그의 마음은 서서히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를 가장 괴롭힌 것은 사람도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를 계속 움츠러들게 만든 건 자기 안에서 반복되던 말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지금 와서 이미 늦었어. 그 말은 누가 큰 소리로 한 적도 없고 책에 적혀 있던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호 씨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말을 스스로에게 되뇌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무언가 해볼까 하다가도 전화기를 들었다가도 그 말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하겠어. 지금 와서 바뀔 리가 있나? 이미 늦었잖아.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정호 씨의 어깨는 조금씩 더 굽어졌고 마음은 한 발짝씩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느 날 절에서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스님은 잠시 듣고 있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말 누가 만든 겁니까? 정호 씨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누가 처음 했는지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스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 순간 정호 씨는 자기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굳어있던 무엇인가가 조금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을 묶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나이에 대한 생각이다. 정호 씨는 그날 이후로 이 나이에라는 말이 입안에 맴돌 때마다 잠시 멈춰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오래된 습관일 뿐인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하나가 정호 씨의 마음에 작은 틈을 만들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오래 닫혀있던 숨이 조금씩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호 씨는 집에 돌아와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문득 거울 앞에 섰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고 크게 기쁜 일도 유난히 힘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이마, 조금 내려간 어깨, 예전보다 말수가 줄어든 표정. 정호 씨는 한참을 말없이 자기 얼굴을 바라보다가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참 열심히 살았네. 그 말은 자랑도 아니었고 위로를 가장한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금까지의 시간을 처음으로 그대로 인정해주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유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해서도 아니었고 서러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갑자기 마음에 와 닿았기 때문입니다. 정호 씨는 그동안 늘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았고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자기 마음은 늘 뒤로 밀어두었습니다. 힘들다는 말 대신 괜찮다는 말을 먼저 꺼냈고 지쳤다는 생각조차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연민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 끝내 누구에게도 편안하지 않다. 정호 씨는 그날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보았습니다. 불쌍하다는 말이 약함이 아니라 이제 그만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정호 씨는 자기 마음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비난보다 이해를, 다그침보다 기다림을 조금씩 더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는 그의 마음을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다시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명함을 새로 파지도 않았고 대단한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줄 만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예전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계절이 바뀌는 걸 처음으로 제대로 느꼈습니다. 이 집 담벼락에 이런 꽃이 피는 줄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급히 일어나지 않았고 TV 소리를 크게 틀어두지도 않았습니다. 아내가 꺼낸 말에 짧게 대답하는 대신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그 작은 질문들이 아내의 얼굴을 조금씩 밝게 만들었습니다. 정호 씨는 말을 더하게 되었고 웃는 횟수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크게 웃지는 않았지만 입꼬리가 올라가는 순간이 하루에 한두 번씩은 생겼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변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호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다시 일어나는 시작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회복이란 잃었던 것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다. 정호 씨는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지금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삶은 다시 빠르게 흘러가지 않았지만 그의 하루는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다시 일어난다는 건 예전처럼 사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로 다시 살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호 씨는 그 사실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호 씨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예전보다 덜 불안해. 아내는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정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슨 뜻이냐고 물었을 텐데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정호 씨의 말은 자신감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잘 되고 있다는 뜻도 아니었고 이제 아무 걱정이 없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불안이 와도 예전처럼 휘둘리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예전에 정호 씨는 작은 일에도 마음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으면 괜히 조급해졌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으면 스스로를 먼저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한번 무너지고 나서 정호 씨는 불안을 대하는 법이 달라졌습니다. 불안이 찾아오면 없애려 하지 않고 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아, 또 왔구나. 그렇게 속으로 말하며 잠시 두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서진 그릇은 더 조심히 다뤄진다. 정호 씨는 그 말이 왜 이제야 와닿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부서지기 전에는 자신을 너무 거칠게 써왔다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자기 마음을 던져버렸다는 것도 이제야 보였습니다. 무너지고 나서야 정호 씨는 자기 마음을 천천히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넘어질 것 같으면 한 발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단단함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커지지도 않았고 자세가 꼿꼿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단함은 정호 씨의 하루를 조용히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사람만이 아는 단단함은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자리를 이미 알고 있다는 조용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호 씨는 그 믿음 하나로 오늘도 차분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듣고 계신 당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무너졌던 자리에서 한 발은 일어서신 겁니다. 마음이 완전히 괜찮아져서가 아니라, 문제가 다 해결돼서가 아니라 그저 자기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해집니다. 왜 이 나이에 이러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제는 끝난 거 아니야.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은 한 가지를 보셨을 겁니다. 무너진다는 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외면하지 않은 사람이다. 강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단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낸 자신을 조금 덜 몰아붙이고 조금 더 이해해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밤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을 때 가슴이 아주 조금이라도 편해졌다면 그건 이미 당신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이미 충분히 견뎌왔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실 하나만 조용히 가슴에 두고